안녕하세요. 투자전략 브리핑의 이승입니다. 오늘 시장이 움직이는 방향성 그리고 그에 맞는 전략들 저희 방송과 함께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전략을 위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상승,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수익을 위한 투자 전략 저희와 함께 지금 바로 살펴보시죠. 돈이 되는 부동산 정보를 통해서요. 부동산 시장의 인사이트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서울 지역에 있는 공급 물량 부족에 관해서 짚어볼 텐데요. 정부가 대규모의 공급 부양책을 내세우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서울 지역의 공급 현실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지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주택의 인허가 분양에 급감이 나타났습니다. 사실 이 인허가 같은 경우에는요, 인허가가 이루어지고 나서 실질적으로 순차적으로 분양까지 이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인허가 물량이 급감했다라고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는 분양 물량도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선행 지표라고 보면 되는데 이 지표 자체가 붕괴됐다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 이 수급 불균형이 전국적으로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여러분들이 짚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차트가 잘 보이시진 않겠지만 이게 이제 6개월간 누적된 차트인데 지금 전체 지역에서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비율을 보시면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인허가 물량이 73,959건이고요. 서울은 22,000건가량, 그리고 지방 지역 같은 경우에는 64,497건입니다. 보통 우리가 분양이 이루어지려면, 즉 집이 완성되기까지는 인허가, 그리고 착공, 분양, 입주, 준공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일단은 인허가 물량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착공 물량은 더욱더 줄어들었습니다. 착공 물량은 6개월 누적 기준으로 서울이 12,000건 정도에 해당했고요. 분양 이루어지고 나서 실질적으로 준공이 시작이 되죠. 분양 물량은 그보다 더 줄어든 수치입니다. 6,500건입니다. 수도권 지역이 4만 건인 거에 비해서 그 격차가 더욱더 늘어나고 있다는 게 확인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즉, 이 서울 지역 내에 있는 새 아파트의 공급 절벽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걸 담고 있는 차트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인허가 물량이 감소했다라는 건 공급의 출발선이 후퇴했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표를 통해서 체크를 해드렸는데 전국의 이제 주택 인허가 물량이 37만 9천 가구가 넘어서는데 이 중에서 수도권이 22만 가구, 그 중에서 서울은 불과 4만 1,500가구 정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울 지역의 새로운 아파트 공급이 무엇보다 필요한데 인허가 물량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분양 물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올 초에 우리가 좀 핵심적인 단지들의 분양 물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부동산 정보를 통해서 이 올 초에 이제 분양 청약을 좀 노려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올 중반이 넘어서게 되면요. 분양 물량이 급감하고 또 핵심 지역의 분양 물량도 급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청약 기회를 서울과 수도권을 노리시는 분들께서는 올 초에 그 기회를 잡지 않으면 올 하반기 들어서는 더욱더 이 분양에 관해서 좀 어려워지고 까다로워지기 때문에 계속 강조를 드렸던 거고요. 일단 핵심적인 포인트는 이 서울 자체가 분양 물량이 훨씬 더 가파르게 감소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수요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서울의 아파트 가격 상승 가능성에 시장은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하락률을 보자면요. 서울의 분양 물건
전년 대비해서 무려 마이너스 14%나 하락을 했습니다. 수도권은 8%에 그친 데 반해서 전년 대비해서 서울 분양 물건이 거의 반토막 났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전국 분양 물량이고요. 서울 분양 물량이 마이너스 53.3%를 나타내면서 수도권 대비해서 엄청난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죠. 불과 이제 두 달 전인 2025년 12월 달에 서울의 분양 물량이 단 435가구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한 단지에 들어가는 일반 분양 물량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서울의 공급난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래량은 늘었습니다. 즉 시장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요. 공급이 부족한 겁니다. 서울 지역의 거래량 자체는요. 아파트의 연간 거래량이 전년 대비해서 무려 42%나 늘었습니다. 자,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거래량이 늘었다는 건 어떤 측면에서는 이 수요가 늘었다는 걸 의미하는데 앞서 보여드린 지표에서는 서울의 분양 물량은 급감했습니다. 마이너스 50% 넘게 급감을 했고 그런데 이 수요에 관한 지표는 플러스 42% 올라서면서 결과적으로는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냐면요.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물론 정부 측에서는 대규모의 서울 수도권 지역에 관한 공급 물량 공세를 예고하고 나섰지만 사실 이게 계획 단계이고요. 실행이 되고 분양이 되기까지는 최대 10년이 넘는 시간까지도 우리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당장 코앞에 서울의 아파트 집값에 관한 시장을 놓고 봤을 때는 집값 상승은 불가피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지역별로의 차별점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올해도 서울 지역에 관한 분양 물량은 희소하다라는 부분에서 시장 체크해 보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우리가 집을 살 수 있는 여력도 또 집을 살 수 있는 그 물량도 없기 때문에 전 월세에 관한 비율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주거의 기준 자체가 자가가 아니라 홍콩이나 뉴욕처럼 대부분의 고액 월세로 살게 되는 시대가 올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그런 내용들이 어느 정도 들어맞아지는 그런 지표입니다. 전월세 계약 중에 월세 비중이 63%가 넘어서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분양은 대신에 줄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안심 신호는 아니고요. 워낙 공급 물량 적기 때문에 그에 따른 미분양 수치가 줄었다는 걸로 해석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정부의 대규모의 공급 물량에 관한 호재 소식도 있지만 이 지표 자체는 서울의 집값의 상승의 그 방향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현재 주소 한번 짚어봤고요. 지금 현재 시장 상황도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바로 한번 만나보시죠. 마켓 투자 키워드 시간입니다. 서수진, 나현지 경제 아나운서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부터 열어주시죠. 태양광과 화장품주의 새 단장에 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핵심 팀이 중국의 태양광 기업을 전격적으로 방문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더라고요. 이번 방문이 테슬라의 에너지 사업 공급망에 어떤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이번 방문은 에너지 저장 장치의 사업을 확대하는 것을 공식화한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핵심 인력들이 중국의 태양광 기업을 현장 방문했는데요. 이번 방문단은 융기 그린 에너지와 통웨이 같은 중국을 대표하는 태양광 기업들을 차례로 찾았습니다. 이는 테슬라가 전기차 제조사를 넘어서 테슬라 에너지라는 거대 에너지 플랫폼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행보인데요. 이를 통해서 핵심 부품의 안정적인 수급처를 확보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현재 테슬라는 산업용 에너지 저장 장치인 메가팩 사업을 다음 핵심 먹거리 사업으로 키우고 있는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태양광 패널과 또 핵심 배터리 소재의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사업의 승패를 가를 요소라고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현재 시장 조사를 마무리 지은 단계고요. 이제는 대규모 계약을 위한 최종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저렴하고 효율적인 이 중국산 태양광 부품을 활용해서 자사의 에너지 솔루션 글로벌 가격 우위를 점하겠다라는 취지입니다.
이것은 향후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의 공급망 주도권을 테슬라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겠는데요. 테슬라와 중국 기업 간의 이 대규모 공급 계약이 체결되게 된다면 기존 에너지 시장의 경쟁 구조가 완전히 바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테슬라가 이제 중국과의 어떤 교집합을 찾는데요. 중국 정부는 자국 기업이 주던 보조금을 삭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정책 변화가 우리 태양광 기업들에게 반사 이익을 얻는 기회가 될 것도 같거든요. 어떻게 시장은 해석하고 있을까요? 네, 이렇게 중국 정부가 보조금을 삭감하게 되는 건 사실 우리 기업에게는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것을 더 크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중국 업체들은 정부의 대규모 지원을 바탕으로 이 글로벌 시장에서 공격적인 저가 공세를 펼쳐왔었는데요. 보조금이 줄어들게 되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결국 기술력과 브랜드 신뢰도를 갖춘 한화솔루션 같은 국내 기업들에게 점유력을 더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셈인데요. 이번 정책 변화는 태양광 산업의 중심축이 저가 물량 경쟁에서 이제 고부가 가치 기술 경쟁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미 국내 기업들은 고효율 셀과 모듈 기술력을 입증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 등의 선진 시장에서 중국의 가격 메리트가 사라질수록 수혜 폭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글로벌 수요처도 성능과 신뢰도가 검증된 제품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일론 머스크가 태양광을 차세대 주력 산업으로 키우고자 하는 계획과 함께 중국의 보조금 삭감까지 더해지면서 오늘장에서 파루, LK캠 등이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증권가에서는 반도체가 쉴 때 실적 대비 저평가를 받았던 재생에너지 분야, 특히 태양광 분야가 순환매가 일어나면서 주가가 추가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기대가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중국의 보조금 축소로 우리 기업들이 어느 정도 숨통을 트고 있는데 특히 한화솔루션은 미국 시장에서 테슬라와 직접 맞붙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파트너에서 경쟁자로 변모한 구체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이 한화솔루션은 태양광 수직 계열화를 완성하면서 테슬라와의 경쟁에 본격 진입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는 테슬라에 태양광 부품을 공급하는 협력사 역할에만 미쳤다면 이제는 AI 데이터 확산으로 인해서 대형 ESS 시장에서 직접 경쟁하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현지의 인곳, 웨이퍼, 셀, 모듈로 이어지는 태양광 수직 계열화를 만든 건데요. 특히 솔라허브를 통해서 북민의 독자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면서 테슬라 메가팩의 강력한 대항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화솔루션의 전략은 에너지 운영과 또 데이터 관리까지 아우르는 플랫폼 사업으로 확장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IRA 정책 수혜를 바탕으로 북미 생산 능력을 계속해서 빠르게 확대하고 있는데 이것은 테슬라가 사실상 독점해왔던 북미 ESS 시장의 판도를 흔들 수도 있는 변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전략적 전환을 거쳐서 기업 가치 재평가의 핵심 요인으로 이 부분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한화솔루션은 이제 테슬라의 파트너가 아니라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직접적인 경쟁자 자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네, 한화솔루션이 이제 공격적인 확장을 이어가고 있는 시점인데요. 그 HD 현대에너지솔루션 역시 실적 반등의 신호가 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증권가에서도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엇갈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에서 주목하는 J커브 회복,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해석을 해볼까요? 네, 이게 수익성 지표인 ROE가 뚜렷한 반등 흐름에 들어섰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동안 업황 부진으로 인해서 실적 하락이 이어졌었는데 이제는 수익성이 빠르게 회복되는 이른바 J커브 구간에 올라탔다라는 평가입니다. 이런 변화의 핵심은 저가 제품 중심 전략에서 벗어나서 이익률이 높은 프리미엄 모듈 위주로 사업 구조를 전면 재편한 것에 있습니다. 특히 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고효율 제품 수요가 늘고 있는 유럽과 북미 시장에서 프리미엄 제품 판매가 확대되면서 전체 매출의 질이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원자재 조달선을 다양하게 만들어서 외부 변수에 흔들리지 않는 공급망을 구축했고요. 생산 라인 자동화를 통해서 제조 단가도 낮췄습니다. 이 태양광 업황이 바닥을 지나서 회복 국면에 접어든 시점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먼저 실적 개선이 숫자로 확인되고 있다라는 부분은 투자자들에게 의미 있는 신호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회사는 늘어난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차세대 태양광 기술 투자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이렇게 ROE의 꾸준한 회복이 된다면 체질 개선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 속에 오늘 장중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자, 개별 기업들의 어떤 실적과 성과를 넘어서 이제는 국가 전력망 인프라의 운영 방식까지 변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전력 공기업들이 추진 중인 이 에너지 믹스 전략, 그리고 그에 따른 해외 수출의 성과는 어떻게 될지 궁금해지는데요. 마지막으로 자세히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이제 원자력 발전이 재생에너지를 보완하는 역할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태양광과 풍력의 비중이 확대되면서 커지는 전력망의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2032년 세울 1호기를 시작으로 원전의 이 탄력 운전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전력이 남을 때는 원전 출력을 낮추고 부족할 때는 다시 높이는 방식으로 개통의 안정성과 에너지 믹스 효율을 동시에 잡겠다라는 전략인데요.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이제 경쟁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 구조로 전환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같은 변화가 해외 수출 성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미국 괌에서 약 5억 달러 규모의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수주했는데요. 설비 공급을 넘어서 설계부터 건설, 운영까지 맡는 통합 솔루션 모델을 입증했습니다. 이것은 국내 전력 인프라 기술력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인정받았다라는 신호입니다. 원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재생에너지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 한국에너지산업은 이제 발전 중심에서 운영 플랫폼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관련 기업들의 중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또 시장 신뢰를 더욱 높이는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저희가 투자 키워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이어지는 투자 키워드도 나현지 경제 아나운서와 이야기 나눠볼게요. 화장품주들 저희가 또 오랜만에 빛을 보이는 것 같은데요. 투자 전략을 짚어보겠습니다. 화장품주 한때는 시장에서 핫했던 섹터였습니다. APR이 작년 4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면서 목표 주가가 상향됐는데 실적 성장의 배경을 보면요. 해외 시장의 비중이 굉장히 큰 것으로 보여집니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구체적인 성과 그리고 향후의 전망 어떨지부터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이 APR이 초과 수요를 바탕으로 독보적인 성적표를 내놓게 되면서 시장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오늘 주가도 살펴보면요, 4%대 강세를 나타내면서 27만 원 선에 위치해 있는데요. APR은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98%나 증가한 3,654억 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4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5,476억 원, 또 영업이익은 1,301억 원으로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24%, 227%가량 높아지는 그런 기록적인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성과의 배경에는 철저한 글로벌 지배력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현재 해외 매출 비중이 80%를 넘어선 가운데요. 특히나 미국 매출이 2,551억 원으로 전년 대비 폭발적인 성장을 기르면서 온 오프라인 동방 성장에 결실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또 일본에서도요. 690억 원의 매출을 올리게 되면서 온라인 수요를 꽉 잡아냈고요. 올해 1분기 중에는 영국 아마존과 또 틱톡 채널 진출을 통해서 유럽 전역으로 저변을 확대하겠다라는 예정을 보여줬습니다. 또 현재 물량 부족 문제가 가시화될 만큼 수요가 강력한 상황이기 때문에 상반기 내 생산 능력이 확보가 된다면 성장세에는 더욱더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기업 뷰티 브랜드들이 해외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해외 쪽에서 K-뷰티에 관한 수요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실적 성과로도 이어지는 모습인데요. LG 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 등 전통적인 강자들의 최근 해외에 관련한 성적표는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기존에 주목을 받았던 기업이나 주가는 주춤하고 새로 떠오르는 기업들도 참 많아지고 있는 시점인데, 자, 주요 지역별로의 유통망 전략과 수익성의 현황이 어떤지 궁금해지는 시점입니다. 이 부분도 이야기 깊게 나눠볼게요. 네, 이 정통 강자들은요, 체질 개선과 유통망 확회, 또 다각화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수익성 면에서는 또 다소 차이가 있는 모습입니다. 우선 LG 생활건강은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가파른 실적 개선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북미에서 닥터그루트가 이 브랜드가 팝업 트럭 행사와 틱톡 마케팅을 통해서 전년 대비 800% 매출 성장을 기록한 덕분에 지난해 4분기 미국 매출은 7.9%가량 성장을 했습니다. 또 닥터그루트와 빌리프 등 주요 브랜드를 아마존과 틱톡숍에 입점을 시키면서 접점을 넓힌 전략이 주요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반면에 아모레퍼시픽은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3.7%가량 감소를 하면서요, 677억 원에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희망퇴직 관련 일회성 비용이 410억 원가량 발생한 데다가요, 중국 법인의 매장 축소 영향으로 인해 매출 감소세가 지속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또 일본과 북미, 유럽 등 서구권에서는 두 자릿수 성장세를 이어가면서 시장의 다변화의 가능성을 입증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CJ 올리브영은요, 이 폴란드 유통기업 가보나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자체 브랜드인 바이오 힐보 등 이런 브랜드들을 입점시키게 되면서 유럽 오프라인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습니다. 아시아를 넘어서 서구권 유통망을 누가 선점하느냐, 이 부분이 향후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계속 이야기 좀 나눠볼게요. 파마 리서치 관련해서 오늘 주가 변동성이 좀 있었네요. 파마 리서치가 역대급 수익성을 기록했음에도 이 실적 발표 이후에 갑자기 주가가 급락해서 놀라신 투자자분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일단 시장에서는 왜 이런 현상이 나왔을지가 궁금하고 우려하는 점이 무엇일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파마리서치는 지난해 매출이 5,357억 원, 또 영업이익은 2,142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각각 50%, 70%가량 급등하는 이 놀라운 실적을 거뒀습니다. 화장품의 해외 매출 확대와 외국인 관광객의 K-피부과 수요 덕분에요, 사상 최대 실적을 쓴 건데요. 하지만 이 장마감 후 발표된 이 수치는 시장이 기대했던 컨센서스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시장외 거래에서 주가가 10% 이상 급락했고요. 현재 주가도 24%가 넘는 하락세를 그리면서 10만 원 이상 하락한 모습입니다. 가장 뼈아픈 대목은요, 주력 품목인 리쥬란의 이 국내 의료기기 매출의 흐름입니다. 시장은 국내 피부과 클리닉의 회복을 기대하면서 분기 고점 경신을 기대했지만 4분기 국내 의료기기 매출은 597억 원으로 지난 2분기 기록했던 607억 원을 넘어서지는 못했습니다. 스킨 부스터 시장의 경쟁 심화와 또 의료진 부족 등 구조적인 요인이 성장 일부를 잠식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다만 파마 리서치 측은 유럽 시장 성과가 본격화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렇게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다졌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서 향후 브라질을 비롯한 남미 최대 시장 허가 확보와 또 향암 치료제 R&D 강화를 통해서 글로벌 리더십을 공고히 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파마 리서치 주가 변동성 이후의 방향성들에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실 만한 내용 같이 짚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한번 이 내용도 짚어볼게요. 시청자분들이 관심 많으실 것 같은데, 이 다이소가 최근에 초저가의 뷰티 시장을 주도를 했었죠. 근데 이제 이게 굉장히 반응이 좋으면서 그 무신사와 이마트 같은 대형 유통사들이 따라서 좀 비슷한 제품들을 좀 내놓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 이제 저희도 이제 너무 고가 화장품보다는 이제 다이소 쪽에서 해결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졌잖아요. 네. 이런 전략들이 어떻게 들어맞을지 시장의 반응 어떤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다이소가 1,000원에서 5,000원대 가격에 앞세워서 지난해 뷰티 매출을 144%나 끌어올렸는데요. 그러자 이제 무신사와 이마트도 이 가성비 전쟁터에 정면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무신사 스탠다드는 오는 12일 현대백화점 목동점에 최초의 뷰티 PB 단독 매장을 오픈합니다.
10,000원 미만의 이 초저가 스킨케어 제품군을 대폭 확대하고요. 또 고객이 직접 제형과 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면서 의류에서 증명한 무텐다드의 가성비를 뷰티 영역까지 확장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대형마트 중에서는 이마트의 행보가 눈에 띄는데요. 이마트는 LG생활건강과 협업을 하면서 모든 제품을 4,950원이라는 균일가로 책정한 글로우업 바이 비욘드 라인을 선보였습니다. 출시 9개월 만에 14만 개가 넘는 판매량을 기록하면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을 단순한 가격 경쟁력을 넘어서요, 이제는 유통 채널의 근본적인 변화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소비 수요가 보편화되면서 백화점이나 전문 매장이 아니라 집 근처 소매점에서도 저렴하고 또 품질도 좋은 제품을 찾는 이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유통사 입장에서는 마진을 좀 줄이더라도 고객의 방문 빈도를 높일 수 있는 강력한 미끼 상품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초저가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이 경쟁은 더욱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마지막 질문으로 한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신세계 인터내셔널인데요. 해외 명품 유통 대신에 뷰티 중심의 이제 브랜드 빌딩으로 사업 구조를 완전하게 재편을 했는데 이러한 체질 개선이 이루어진 이유 그리고 성과와 향후의 전망 어떻게 될지 궁금해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신세계 인터내셔널은요, 김덕주 총괄 대표의 지휘 아래에서 유통사에서 브랜드 기업으로 탈바꿈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최근 비핵심 사업인 자주 부문을 양도를 하면서요, 확보한 자금을 핵심 패션과 뷰티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뷰티 쪽에서 성과가 가장 먼저 나타나는 모습인데요. 2023년 28%였던 뷰티 매출의 비중은요, 지난해 3분기 36.8%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특히 자체 브랜드 어뮤즈는요, 24개국에 진출하면서 글로벌 매출이 100% 이상 증가가 했고요. 또 연작 역시 중국 틱톡에서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하면서 해외 성장세가 본격화됐습니다. 재무적으로도 의미 있는 반등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의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은 70억 원으로 전망이 되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무려 2276%나 급증한 수치입니다. 그동안 겪었던 이 연속적인 적자 부진에서 벗어나 완연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라는 분석인데요.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2030년 매출 2조 원 달성을 목표로 3I 전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글로벌 진출 강화, 유망 브랜드 인수, 부서 간의 시너지 구축을 통해서 안정적인 유통사를 넘어서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브랜드를 직접 만드는 이 글로벌 뷰티 패션 하우스로 재평가하겠다라는 의지를 다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저희는 투심이 몰렸던 키워드 2가지 확인해 볼 텐데요.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보겠습니다. 네, 2차 전지인데요. 이제 실적 시즌이 계속 진행되면서 국내 배터리 3사의 실적은 일단 다 나온 상태입니다. 4분기는 모두 영업 손실이었지만 연간 기준으로 했을 때는 LG 에너지 솔루션만 흑자 방어에 좀 성공을 했거든요. 지금 배터리 3사 연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이익 측면에서 지금 차이가 나는 이유, 이 배경을 먼저 좀 자세히 짚어볼까요? 네, 일단 뭐 배터리 쪽은 지금 코스닥 쪽을 육성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비행 같은 종목들이 훨씬 더 잘 갔습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서진 시스템 같은 ESS 종목들이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좀 빠지기는 했는데 이러한 식으로 이제 코스닥 150 종목들 위주로 ESS나 2차 전지 쪽에서 수급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오히려 이제 우리가 코스피 쪽에서 우량주라고 평가받는 삼성 SDI나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뭐 LNF 이런 종목들은 비교적 좀 늦게 올라간다, 좀 덜 올라간다라는 느낌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도 아무래도 이제 삼성 SDI 같은 종목이 대장주 성격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코스닥 쪽으로 유입이 돈이 많이 되면서 뭐 에코프로 그룹주나 이런 쪽이 많이 간다 하더라도 삼성 SDI나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기업들이 못 갈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뭐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포스코 홀딩스 같은 이런 기업들도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배터리 산업 자체가 판이 좀 많이 바뀌고 있어요. 원래가 이제 전기차 관련된 모멘텀으로 움직일 때는 좀 가성비를 많이 따졌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B2C 단계거든요. 기업들에서 이제 만들어내가지고 소비자들한테 팔아야 되는데 가격이 합리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뭐 보조금까지 지원해주고 하면서 전기차 육성하겠다 그랬는데 요즘 뭐 미국에선 그런 것도 안 한다고 하고 다 회수해버린다 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가성비로 배터리를 간다 하니까 뭐 LFP 배터리나 중국산이 이제 많이 각광을 받을 것이다 얘기를 했지만은 이 로봇은 좀 다른 영역입니다. 이게 고객들한테 전기차는 이제 말 그대로 진짜 고객들한테 파는데 소비자한테 판다라는 개념이죠. 근데 이제 로봇은 기업들한테 팔아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모멘텀이 아무래도 그 가격보다도 가성비보다도 품질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의 3원계 배터리가 훨씬 더 각광을 받기 시작했고 중국의 이제 가성비 저가 배터리가 아니라 품질적으로 뛰어난 삼성 SDI나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러한 배터리들이 로봇 산업,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커지면서 수혜를 받는 대표적인 종목군으로 꼽히고 있어요.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우리가 이제 B2C 방향으로 가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우리가 산업이 처음 꼽히기 시작했을 때 이런 식으로 품질이 먼저 중요해지다가 이게 기술적 성숙도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그때부터 이제 가성비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가성비로 넘어가기엔 로봇 시장이 완전 개화기예요. 완전 초입 단계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해 봤을 때는 한동안 뭐 수년 동안은 로봇 모멘텀에 있어서 배터리 수혜를 받는 거는 중국산이 아니라 한국산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3원계 배터리 쪽으로 이미 우리가 로봇에 있어서 휴머노이드 로봇 가장 이제 강자라고 불리고 있는 게 지금 그 현대차 아틀라스 쪽이나 뭐 보스턴 다이내믹스 쪽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테슬라 쪽 이쪽에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서 가장 또 인지도라든지 앞서 나가고 있다고 평가를 받는 만큼 이런 점을 좀 고려해 본다라고 했을 때 이쪽과 계약을 맺고 있는 게 지금 LG 엔솔과 삼성 SDI가 각각 현대차 그룹 그다음에 테슬라 쪽이랑 계약을 맺어가지고 공급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 센터가 확장되는데 ESS 모멘텀도 있죠. 우리가 전기차 캐즘으로 인해서 많이 위축됐다고는 하지만 올해부터는 이제 실적 전망이 모두 회복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면 이제 사이클 자체도 돌아서고 있는 단계고요. 그다음에 이제 향후에 우리가 주식은 선반영인데 전기차 캐즘이라는 악재는 과거고 앞으로 올 미래는 호재입니다. ESS와 로봇 모멘텀. 그래서 지금 덜 가고 있는 이런 삼성 SDI뿐만 아니라 배터리 종목들은 오히려 뭐 오늘 같은 장에서 별로 잘 안 가고 조정 나오더라고요. 이럴 때 기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좀 담아 나가셔도 전혀 늦지 않았기 때문에 2차 전지는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지금까지 나온 실적은 좀 흐리기는 하지만 앞으로는 만회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은데요. 주가도 사실 좀 탄력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죠. 앞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에코프로 형제를 중심으로 한 관심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렇게 두 종목이 단기간에 급등을 했던 이유가 바로 공매도 환매수 영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2차 전지 업종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 마음이 완전히 좀 기대감으로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걸까요? 저는 어느 정도 그렇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솔직히 뭐 공매도니 뭐니 이런 것들은 중간중간 시장을 좀 압박할 수는 있는데 항상 이제 우리가 뭐 트레이딩을 하면 그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해요.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대중분들이 트레이딩을 할 정도로 무시하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그 정도 실력까지 안 갔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보 투자자일 때 뭐 그리고 대중분들이 하시기에 적합한 매매는 아니죠. 다들 본업이 있으시고 뭐 부업이나 혹은 투자 개념으로서 접근하는 건데 어떻게 매일 쳐다보고 트레이딩을 하겠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면은 우리가 큰 흐름 안에서 이제 투자를 하고 이걸 무시해도 된다가 아니라 뭐 공매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대세의 지장이 없을 것 같으면 너무 거기에 이제 휘둘리지 않으셨으면 하는 저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장 사이클 상으로도 충분히 올라갈 만한 시점이니까 이러한 포인트에 좀 집중을 하시면서 투자를 진행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이 이제 오늘 같은 조정이 기회다라고 하셨는데 에코프로 쪽에 실적도 나왔잖아요. 특히 에코프로 BM은 이제 흑자 전환했다라는 이야기도 좀 나왔는데 오늘 이제 실적 발표 나왔으면 오늘 이제 5% 정도 빠지고 있는데 이 이후에 대응하는 방법은 담는 쪽으로 우리가 택하면 되는 걸까요? 네, 아무래도 뭐 실적 기대감도 있었을 것이고 코스닥 육성 기대감도 있었다 보니까 많이 올라갔는데 이제 시장 조정이 좀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단기 급등 이후에 이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한번 급등할 때 요걸 잡는 게 뭐 트레이딩 스윙 관점이고 좀 조정 나왔을 때 뭐 담는다 뭐 이런 거는 이제 기회라고 보고요. 이런 출렁이는 거에 너무 관여하지 마시고 길게 봤을 때 쭉 우상향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오히려 급등했다가 지금 조정 나오니까 에코프로 BM은 이제 말씀해 주신 거를 토대로 보면 대략 한 18만 원? 네, 한 18만 원 정도가 이제 그 저항 라인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뚫고 급등이 나온 다음에 지금 조정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18만 원이나 19만 원 뭐 이 정도 선 아래로 깨지는 게 아니면 굳이 저는 매도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입장이고
오히려 그 부근에서 지지를 확인시켜주고 다시 또 반등이 나오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또 매수를 고려해봐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정이 한 그래도 19만 원까지는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열어두시고 그 부근에서 18만 원, 19만 원 부근에서 반등을 할 때 타점 잡아서 들어가는 게 조금 더 저는 매력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타점을 한번 이번 눌림목에서 2월 중에 한번 좀 잡아보시는 거를 저는 권장드리고 싶고, 기왕이면 에코프로 그룹주도 물론 좋은데 길게 봤을 때는 삼성 SDI가 지금 좀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종목을 좀 먼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2차 전지 관련한 다양한 전략들 첫 번째로 살펴봤고요. 저희는 두 번째 키워드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화장품주에 대한 관심이 좀 살아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일단은 대장격인 APR 먼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급 실적 나왔고요. 오늘 장 초에는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아무래도 상승률이 좀 둔화된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4%대 오름세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해외 성과가 가장 견인했다고 하더라고요. 글로벌 시장 성장이 좀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수출 효자 품목이라고 많이 얘기하는 게 전통적으로는 반도체, 그다음에 뭐 자동차, 그리고 새롭게 이제 떠오른 게 아무래도 조방원 이쪽인데, 솔직히 여기를 이제 빼놓고서 이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게 화장품 쪽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전하고 지금 최근하고 화장품 트렌드가 좀 많이 달라진 게, 원래는 제가 좀 많이 강조드렸던 부분인데 중화권 시장이라든지 특히 중국, 그리고 아시아권 시장에 좀 국한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트렌드 자체가, 그때 우리나라의 이제 문화라든지 컨텐츠 사업 자체가 아시아권까지만 좀 영향력을 보여주고 사실 세계 시장으로 확장된다는 느낌까지는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사실 그 국가가 성장하고 이러한 것들과도 어느 정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국가가 이제 실제로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게 되면 문화 산업이 꼽히기 시작하거든요. 먹고 사는 게 해결되고 기초 산업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중후장대 산업들 있죠. 군사, 뭐 도로 깔고 도시 개발하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갖춰지면 그 다음에는 이제 사람들이 먹고 살만해지니까 문화 쪽으로 눈을 돌려요. 뭐 솔직히 우리나라가 뭐 한 40년 전만 해도 무슨 콘서트 다닌다. 물론 다니셨겠죠. 근데 그게 대중적인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뭐 조용필 이런 분들 오빠 부대 끌고 다니시고 하셨지만은 그런 게 이렇게 대중화돼 있는 느낌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에는 뭐 클래식 콘서트도 가고 뭐 뮤지컬도 보러 가고, 50년 전에 그 농사 짓고 있던 우리나라가 그걸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근데 이제 먹고 살만해지면 그런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경제학에서도 많이 분석을 하는 것들이, 국민 소득이 몇만 불을 넘어가면 골프를 치기 시작한다. 몇만 불을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뭐 요가를 하기 시작한다. 이런 것들이 실제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문화 산업이 꼽히는 단계가 한국이 왔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과거에 문화 산업이 꼽히는 그런 전성기를 한번 보여주면서 전 세계에 이제 그 일본 열풍을 불러일으켰던, 일본 문화가 꼽히던 시기가 또 삼조 호황 이룩하던 그런 시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늦었지만 한국에 이제 그런 시기가 온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아시아권에서 국한되어 있었던 한국의 이제 문화 시장 자체가 세계로 이제 확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과거랑 2014년도, 15년도 당시에 이제 뭐 화장품, 뷰티 이런 종목들 올라갈 때랑 다른 게, 그땐 중국에서 니네 한국 이제 안 팔아줄 거야 이러면은 그냥 뭐 손 놓고 당해야 되는 입장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좀 상황이 많이 달라진 게, 일단 첫 번째로 중국이나 특히 중국이 제일 크죠. 중국이라든지 아시아권 시장에 의존하지 않고 북미라든지 유럽이라든지 남미라든지 중동이라든지 세계 시장에서 지금 잘 먹히고 있다라는 거. 문화가 그쪽으로 많이 뻗쳐나갔다라는 거. 이게 국뽕이 아니라 그냥 그 단계에 온 거예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쪽에서 봉사하시는 그 업계에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워낙에 이제 많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기여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런 그 시대가 온 것도 있지만은 이렇게 좀 확장이 됐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고, 중요한 거는, 그리고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나라를 배척할 만한 단계가 아니에요. 일본이랑 워낙에 싸우고 있기 때문에. 다카이치 총리 취임하고 나서부터 중국이랑 일본 사이가 너무 안 좋아져서 원래 한알령을 하던 중국이 지금 한일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국한테 가가지고 야 일본 마음에 안 들지? 야 일본이랑 놀지 마. 한국이랑 놀자. 일본한테 가서는 야 중국 뭐 중국이랑 노냐? 알잖아. 우리랑 놀아 하면서 하면은 솔직히 뭐 한국, 중국, 일본 다 서로 사이 안 좋잖아요. 근데 이럴 때 이제 외교를 이렇게 해버리니까 지금 중국이랑 일본이랑 싸우는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중국은 관광객들이 일본으로 안 가거든요. 하늘길, 바닷길 다 막아버려가지고 한국으로 넘어오고 일본 사람들도 관광 한국으로 넘어옵니다. 솔직히 좀 이제 그 생활 수준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 비슷하기 때문에 관광 왔을 때 서로 한국이나 일본이 서로 많이 놀러 가잖아요. 우리나라도 일본 얼마나 자주 갑니까? 그래서 제주도 갈 바엔 일본 간다 이런 말이 왜 괜히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토대로 봤을 때는 일본 관광객, 중국 관광객들도 굉장히 많이 넘어오는 시기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고려해 보셨을 때는 지금 화장품이나 문화산업들이 꼽히는 시점이다. 오히려 쉬어갈 때 지금 실적이 잘 나오고 수출도 잘 나오니까 화장품주 지금 공략하는 거 저는 아주 좋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K-뷰티도 한국 수출의 간판으로 올라선 모습들이 좀 확인이 되고 있는데 APR 이렇게 성적 잘 나왔잖아요. 그렇다면 전통 대장이었던 아모레퍼시픽이나 뭐 LG 생활건강 등의 온기로도 같이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인 걸까요? 네, 어느 정도 이제 전통 대장주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저는 이제 새롭게 떠오르는 기업들을 보는 게 조금 더 괜찮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아모레퍼시픽도 물론 뭐 준수하고 아주 훌륭한 기업이지만 지금 이익 구조나 이런 게 뭐 굉장히 매력적이다라는 느낌은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출에서 잘 나가고 있는 기업 대표적으로 저는 지금 APR과 달바글로벌을 꼽아서 보고 있는데 APR과 달바글로벌은 실제로 수출로도 지금 성장 자체가 굉장히 빨라요. 근데 아모레퍼시픽이나 뭐 LG생활건강이나 이런 쪽은 얼마 전에 치약 관련해서도 한번 뭐 얘기 나왔던 것 같은데 이게 좀 쉽게 좀 올라가기가 어려운 측면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모레퍼시픽은 그래도 좀 준수하게 올라가는데 지금 뭐 APR이라든지 달바글로벌 같은 기업들의 이제 이익 구조랑 좀 비교가 돼요. 영업이익률, 순이익률이 뭐 20%대, 뭐 10% 후반 이렇게 이제 지켜주는데 아모레퍼시픽은 그 정도는 안 지키거든요. 그래서 사실 좀 아쉬운 포인트가 있다. 고속 성장하는 기업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화장품 기업들이 뭐 예를 들어서 달바글로벌 APR이라고 하면 거기서 그냥 다 생산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제 화장품 쪽에 OEM, ODM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서 그 따로 생산을 하는 기업들이 더 유명합니다. 한국콜마라든지 또 뭐 코스맥스도 이제 뭐 알아주고 그다음에 뭐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에도 괜찮아요. 그리고 또 화장품 용기를 만들면 이제 화장품 만들면 화장품 용기도 이제 많이 수요가 올라가기 때문에 펌텍 코리아 같은 기업들도 이제 수혜를 받을 만한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표적인 기업들 위주로 보시면 지금 이익 캐파도 성장을 계속 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내년까지 이익 전망치도 다 좋아요. 그래서 화장품이 잘 팔려 나가고 있는 이런 구조에서 관광객까지 밀려들고 있다. 여러분들 뭐 종로 한번 가서 올리브영 한번 가보세요. 한국 사람 보이지도 않습니다. 관광객들 때문에. 때문이 아니죠. 덕분에 한국 사람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이런 잘 나가고 있는 화장품 뷰티 시장은 좀 주목해 보셔도 충분하다. 이게 그럴 만한 게 결국엔 따라오거든요. 지금 그 롯데관광개발 주가만 보더라도 답이 나와요. 롯데관광개발이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제가 이제 우리나라 이제 관광객들 많이 밀려들면서 수혜를 받는 원톱으로 이제 저는 롯데관광개발을 보는데 주가가 그냥 뭐 주기적으로 계속 신고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엔 파라다이스 같은 종목들도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이런 점을 보면은 화장품이 못 가기가 힘든 구조가 저는 마련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러면 한 줄의 궁금증을 살펴보는 시간인 리플레이 시간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인 경제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리플레이에서 살펴볼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마트에 대한 이슈입니다. 새벽 배송을 중심으로 한 이견들이 한동안 좀 지속이 됐었는데요. 대형마트 새벽 배송 허용 검토 소식이 나오게 됐습니다. 관련해서 이마트가 좀 급등을 했었는데 어떤 내용 들려주실 건가요? 네, 규제가 완화된다라는 소식이 나타나면서 시장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 주인공에는 바로 이마트가 있었는데요. 대형마트 규제의 일부분 완화한다는 논의가 이제 본격화되자 이마트는 장 초반부터 오늘 52주 신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전일 94,600원으로 마감이 됐었는데요. 오늘 장중 10% 넘게 급등하면서 52주 신고가 기록했고요. 마감은 9.62% 상승하면서 103,700원에 마감이 된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이마트의 급등 움직임의 출발점은 바로 정치권에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최근 비공개 협의회를 열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논의의 핵심은 굉장히 분명한데요. 대형마트에 적용돼 온 심야 영업시간 제한과 또 의무휴업 규제 가운데 전자상거래 목적의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자라는 방안이었습니다.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해서는 심야 시간 영업 제한을 명하거나 또 매월 2회 의무 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제도는 2012년 도입 이후 현재 10년 넘게 유지되어 왔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이에 유통 환경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규제 도입 당시에는 오프라인 매장이 유통의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그 소비의 무게가 온라인으로 이동을 했는데요. 쿠팡과 마켓컬리는 물류센터를 기반으로 365일 24시간 배송 체계를 구축하면서 이 시장을 장악해 왔습니다. 반면 전국의 점포망을 보유한 이런 대형 마트들은요, 밤이 되면 온라인 주문조차 할 수 없는 구조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숫자로도 명확하게 드러났는데요. 2024년 기준 쿠팡의 연 매출액은 국내 대형마트 3사 전체 소매 판매액을 넘어섰고요. 대형마트 매출 비중은 사상 처음으로 1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통계를 보면 최근 5년간 전체 유통 매출은 성장했지만 되려 대형마트의 매출은 오히려 감소 흐름을 이어왔습니다. 온라인 비중은 전체의 절반을 훌쩍 넘기는 수치였는데요. 이런 구조 속에서 경쟁사들의 선택도 엇갈리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홈플러스는 점포 축소와 또 구조 조정을 택했고요. 실제로 영업을 중단한 점포는 빠르게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마트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이마트는 점포를 줄이기보다는 점포의 역할 자체를 다시 재정의하는 전략을 내세웠는데요. 이마트는 리뉴얼과 신규 출점을 병행하면서 오프라인 경쟁력을 다시 끌어올리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더스 출점 확대, 그리고 기존의 점포 리뉴얼, 그리고 초저가 상품 강화가 이 대표적인 변화입니다. 이마트는 이제 점포는 더 이상 단순한 판매 공간이 아니라 가격 경쟁력과 체험, 그리고 물류 기능까지 수행하는 복합 플랫폼으로 재설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번 규제 완화 논의는 이마트의 전략적인 부분과 굉장히 맞닿아 있는데요. 만약에 전자상거래의 목적의 심야 영업이 허용이 된다면 이마트 점포는 온라인 주문을 위한 피킹과 포장, 여기에 반출과 배송이 가능한 도시명 물류 거점으로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전국에 구축된 점포망이 이 별도의 물류센터 투자 없이 그대로 배송 인프라로 전환되는 구조로서 이 운영 효율 측면에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변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이 바로 신선식품 부분인데요. 공산품 위주의 이커머스와는 달리 대형마트는 신선식품 소싱 그리고 품질 관리에서 이 경쟁력이 새벽이라는 시간대에 또 만난다면 더 큰 강점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변화가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면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 부분인데요. 그동안 이마트의 주가가 부진했던 이유가 바로 매출 성장 정책 그리고 높은 고정비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새벽 배송이 가능해진다면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이러한 오프라인 매장이 밤 시간대에도 매출을 만드는 구조로서 변화가 되는 건데요. 자산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이 추가 비용 대비 매출 증가 효과가 더욱더 크다라는 평가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새벽 배송은 고객의 플랫폼에 묶어두는 강력한 구매 빈도 상승 효과도 함께 기대가 된다라는 시장의 시선이 있었습니다. 물론 아직은 논의 단계입니다. 법 개정까지는 국회 논의가 필요하고요. 또 소상공인 보호 그리고 노동 환경에 대한 보완책도 함께 검토가 돼야 합니다. 당장 모든 규제가 풀리기는 어렵지만 분명한 건 이 방향성인데요. 대형마트를 더 이상 이 규제의 대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변화한 유통 환경 속에서 또 새로운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는 이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시장 역시 이 방향성에 또 반응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마트의 주가 상승은 당장의 실적 개선보다는 유통산업 구조가 바뀔 수 있는 기대가 선반영된 흐름으로서 해석이 됩니다. 정리해보자면요. 이커머스의 독주에 대한 피로감 그리고 오프라인 유통의 재정의 여기에 정책 변화 논의가 동시에 맞물리면서 이마트가 다시 시장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흐름 어떻게 될지도 잘 체크해봐야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장에서 나왔던 다양한 재료들 저희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 가지 기회들 앞으로도 많이 나올 텐데요. 다양한 고민들은 저희와 함께 계속해서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